직장인들이 모여 앉아 풀어놓는 이야기 보따리 11비 라운지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진행과 편집을 맡은 앨리스입니다. 안녕하세요, 제이콥입니다. 안녕하세요. 요즘 소소하게 조회수가 나오고 있어서 기분 좋은 우디입니다. 오늘은 퀵커머스와 긱 이코노미를 주제로 간단하게 얘기를 해볼 건데요. 저 모르고 있었는데 오늘 제이콥이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녹음하는 날이 7월 7일인데 7월 8일입니다. 아, 7월 8일인가요? 네네. 아, 7월 8일이네요. 그 타다 드라이버가 과연 근로자인가?에 대한 법원의 판결이 1심 판결이 오늘, 나오는 1심 날. 판결이 나온다고 네. 해요. 그래서 마침 또 이렇게 타이밍이 좀 적절하게 주제를 고를 수 있었던 것 같은데 우선 이런 긱 이코노미나 긱 워커들이 나오게 될 수 있었던 배경? 어떤 플랫폼들이 생겼는지 그런 얘기들을 먼저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일단 아무래도 가장 큰 거는 저는 배달인 것 같긴 하거든요. 그 커머스 전쟁이 지난 한 수년간 있었잖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뭐 일반 배달을 하다가 나중에는 쿠팡으로 이제 시작된 이길 배송, 그 다음에 컬리가 그 뒤에 이제 새벽 배송을 또 했죠. 그리고 이제는 배달의 민족에서 비마트를 시작을 하면서 당일 배송, 정말 빠르게 뭐 30분, 1시간 내에 배송하는 것까지 이제 정말 그 배송의 시기가 빨라졌는데 그동안에 이제 코로나도 또 있었기 때문에 그런 배송에 대한 그 니즈가 더 많아졌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따라서 자연스럽게 그 시장도 좀 발전을 한 것 같고 그래서 그동안 저희가 쿠팡이나 뭐 이런 이커머스 얘기는 많이 했는데 오늘은 좀 소위 말하는 퀵커머스에 대해서 먼저 한번 얘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퀵커머스라는 게 대체 뭔지 설명을 좀 퀵커머스는 이커머스가 한 10년 이상 되었잖아요. 10년 이상 되었고 거기에서 이제 점점 속도가 빨라지고 있어요. 뭐 2, 3일 내 배송에서 이제 로켓 배송을 하면 다음날 배송 이렇게 이어지다가 근데 결국 사람들은 만족하는 게 이제 점점 욕심이 점점 늘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 30분 내에 배송, 30분에서 1시간 정도 내에 배송하는 형태를 퀵커머스라고 합니다. 많이 사용하시나요, 퀵커머스? 저는 이사에서. 한 번도 주문 안 해봤어요, 아직까지. 그래요? 네. 그냥 편의점 가서 사요. 그게 더 빠르다. 빠른 거. 근데 그럴 수 있죠.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그 편의점 보급률, 인당 편의점 보급률이 일본보다 높거든요. 정말 많죠. 그래서 편의점에 대한 접근성이 엄청 높아서 처음에도 저는 이런 사업 모델이 될지 몰랐었는데 어쨌든 지금 뭐 비마트는 서울뿐만 아니라 서울 전역 커버하고 있고 주요 광역시들 이제 커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그리고 그 쿠팡에서도 쿠팡마트 스마트. 그리고 요기에서도 요마트들이 이제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국내뿐만 아니라 뭐 해외에서도 뭐 인도네시아나 뭐 유럽의 코포 그리고 독일의 고릴라스 그리고 터키의 뭐 게티르 같은 이런 퀵커머스들이 되게 짧은 시간 내에 그 유니콘 반열에 오르는 그런 지금 현상이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아, 벌써 유니콘은 오른 데가 있어요? 지금 뭐 제가 알기로는 고릴라스도 한 3조 원 정도 밸류 되는 거 알고 있고 고파워프도 되게 높은 밸류를 알고 있고 지금 인도 쪽도 엄청나게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최근에 이제 저희도 얼마 전에 다뤘던 IT 겨울 를 거치면서 이게 되게 돈이 많이 들고 인력이 많이 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왜냐면 물류 창고를 운영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속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어쨌든 약간의 비용 효율적인 부분을 좀 포기할 수밖에 없는데 그러다 보니 지금 되게 약간 고전하고 있기도 합니다. 엄청나게 빠르게 성장하면서 또 그만큼 약간 성장에 따른 이제 효율이 따르지 못해서 이제 고전하고 있기도 합니다. 저는 이 퀵커머스가 들어오는 거를 보면서 재밌는 현상이 이제 창고를 원래 도심에 물류 창고를 설치한다는 거는 좀 비용적으로 말은 안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그 비어있는 공간, 이면도로에 아무도 가지 않는 빈 상가 이런 걸 이용해가지고 물류 창고를 활용하는 거는 일단은 숫자는 안 해봤지만 말은 된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그 비마트나 쿠팡마트 같은 곳들이 최초의 시작은 아니에요. 그리고 제가 알기로 그 일본의 그 아마존 프라임고, 그러니까 아마존에서 어느 정도 했던 걸로 알고 있고, 한국에서는 과거에 그 부릉이 그 CU 같은 편의점이랑 연동을 해서 이제 몇 번 시도를 했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그때 잘 안 됐었어요. 근데 뭐 잘 안 된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하나는 라이더들은 시간당 이렇게 한 건당 이제 돈을 버는 이제 건당 돈을 벌기 때문에 시간이 곧 돈인데 이게 가서는 그 제대로 준비가 안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만 전담으로 하시는 분이 아니라 창고가 아니라 소매점이었기 때문에 소매점에서 이제 오퍼레이션을 하면서 점점 뒤로 미뤄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게 속도가 제대로 나지 않았고 그리고 재고 관리가 되게 타이트하게 되진 않는 걸로 알고 있어요. 맞아요. 그
일반 소매점에 있어서는. 그리고 마트나 뭐 편의점조차도. 그래서 갔는데 없거나 이래서 이제 뭐 대체품을 찾아야 되거나 아니면 고객이 연락해야 되는 그런 비효율들이 되게 발생을 많이 했던 것 같은데, 그래서 지금 현재 그 퀵커머스 하고 있는 곳들은 대부분 다크스토어 전략을 하고 있어요. 다크스토어라는 거는 소매점을 따로 운영하지 않고 이면 도로에, 편의점 같은 경우는 접근성이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목이 되게 중요한데 이런 곳들은 이면 도로에 2층이나 지하 같은 곳에 물류 창고만 쌓아놓고 여기서 이제 그 피커들이 픽업을 해서 라이더들이 오면 바로 배달을 할 수 있는 그런 극단적인 효율을 추구하는 형태로 지금 진화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제 시장에서 나오고 있는 퀵커머스와 기존 플레이어들이 시도했던 퀵커머스의 차이는, 기존 플레이어들은 뭔가 일반 그 고객들도 가서 물건을 살 수 있는 소매점, 네. 뭔가 좀 도로변에 있는 소매점에서 그냥 단순하게 심부름처럼 물건을 사다가 그렇죠. 이제 배달 주문한 사람한테 갖다 주는 그런 형태였는데, 지금은 이제 그런 소매점이 아니라 창고를 아예 만들어가지고 퀵커머스 전용 창고를 만들어서 거기에 물건을 뭐 쌓아놓고 주문이 들어오면은 좀 더 로지스틱을 해가지고 좀 체계적으로 이제 빨리빨리 배달을 위주로 하는 그런 전략이다. 약간 그 정도 차이로 보면 될까요? 그러니까 작은 형태의 아마존 물류 창고고 이제 거주지와 그렇게 멀지 않은, 그렇지만 비교적으로 싼, 그러니까 지가가 비교적 싼 곳을 이제 주로 그 거점으로 활용하고 있죠. 그렇구나. 네. 그러면 퀵커머스라는 거를 결국 어쨌든 배민이나 이런 데서 하게 된 이유는 사실은 기존에 이제 물론 이제 라이더들을 어느 정도 확보는 했지만 창고 같은 거는 없었잖아요. 새로 물류를 어떻게 보면 구축을 해야 되는 건데 이 시장에 뛰어들게 된 거는 어떤 이유일지, 시장이 크기 때문일까요? 추측을 하건데 어쩔 수 없이 한 거 아닌가. 밀려서. 할 거 없는데 뭐 해? 새로운 성장 시장 전략. 네, 일단 포화됐고, 근데 다른 거는 뭐 해야 돼? 할 때 모르겠지만 일단 이거 하자 하니까 다 몰려간 거 아닌가 하는 생각 좀 들거든요. 거의 한 절반 이상 이제 비슷한 대답인데 일단 뭐 아는 거 다 이야기하겠습니다. 일단 어떤 거냐면 당시에 이제 배달의 민족이 이 서비스를 처음 시작할 때는 이게 거의 이렇게 메이저 규모로 크게 하는 거는 전 세계 최초에 가까웠어요. 그러니까 생각보다 전 세계적으로 이러한 비슷한 사례들이 많지는 않았다. 그래서 생각보다 벤치마크 할 곳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어요. 앞서 말했듯이 이제 소매점에 가서 심부름 형태로 사주는 형태는 있었는데 그 효율이 안 나서 그냥 정말로 서비스 형태로, 아니면 정말 돈 많으신 분들이 그냥 이게 플렉스하는 형태로 이제 많이 이루어졌었고, 상업적으로 플랫폼이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형태는 당장은 아니었었어요. 근데 이제 결국에는 우리가 이제 퀵커머스 형태로 가게 된 게, 기존의 배달 시장에서 2018년 정도에 그 요교랑 치킨 게임을 했잖아요. 서로 이제 마케팅비를 쓰면서 점유율을 높여가려고, 그리고 고객들이 이제 배달 앱을 많이 사용하도록 되게 노력을 많이 해서 뭐 언론의 지탄도 많이 받고, 지탄이 문제가 아니라 그 재무제표가 되게 힘들었었는데 배달 음식을 시켜 먹는 수요는 올라가는 게, 어쨌든 저희가 이제 그 경제학 원론 배우면 4단원쯤에 한계 효용에 대해서 배우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무리 마케팅을 열심히 해도 일주일에 몇 회 이상 시켜 먹는 데는 캡이 있는 거예요. 평균적으로. 그러니까 일주일에 뭐 예를 들어 열 몇 개를 먹으면 그걸 다 배달 음식으로 먹을 수는 없었던 거예요. 아무리 쿠폰을 때리더라도. 그래서 나머지 시간에 그 새로운 수요를 발견해야 됐었어요. 기존에 이제 음식 배달만으로는 이게 성장에 어느 정도 한계가 있어서 일반적인 이제 커머스 영역까지 진출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 이제 또 배달의 민족 쪽에서 유리한 점은 뭐였냐면, 일단 이런 창고 물류를 확보하는 것들은 완전 새로운 것이었지만 이것을 배송하는 거에 있어서는 이분들이 다 갖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라이더 앱도 너무나도 아마 당시 이제 대한민국이나 아시아에서는 가장 최고도화된 이제 라이더 앱이나 갖고 있었고, 그리고 자체 라이더들도 다 가지고 있었고, 음식을 배달을 하는 이런 최적화된 오퍼레이션에도 모두 적응이 돼 있었던 거죠. 그래서 새로운 어떤 물류 상품만 개발을 하게 되면 그 배달을 해서 고객에게 전달하는 거에서는 우리나라에서는 적어도 가장 잘하는긴 했었다. 그리고 또 하나 해결하고자 했던 문제가 뭐가 있었냐면, 이런 오토바이로 하는 그 음식을 배달하는 업계에는 문제가 그 피크 시간과 논 피크 시간이 되게 명확합니다. 근데 라이더들을 이제 피크 시간에 맞춰서 뽑기도 어렵고,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이제 35,000불이 넘었는데 오토바이 라이더보다 훨씬 더 매력적인 그 일을 해서 수익을 얻을 수 있는 원천이 되게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GDP가 높은 나라에서는 라이더들을 많이 뽑기도 되게 어렵고, 그런데 그런 분들은 이제 개인 사업자이기 때문에 논피크 시간에 일거리가 없으면 그분들이 보통 이탈하는 거죠. 그래서 논피크 시간에 일거리를 이제 찾아야 된다. 그러니까 음식은 점심이나 저녁 시간, 그러니까 예를 들어 뭐 한 12시에서 한 2시 사이나 아니면 뭐 5시 반에서 한 7, 8시까지 많이 먹는다면 그 외의 시간에 주문 배달을 이제 일으킬 수 있는 어떤 상품이 필요하다. 그래서 시작하게 됐습니다. 가동률
효율을 어떻게 보면 높인 거네요. 네, 이게 한 뭐 맞아요. 예를 들어 50% 가동하고 있었다면 그걸 100%로 끌어올리기 위해서 네. 수요를 창출한다. 맞아요. 수요를 그런 창출하는 느낌이네요. 거죠. 근데 이분들이 이제 개인 사업자이기 때문에 이분들 놀리는 게 문제가 아니라 이분들이 돈을 벌어야 이제 저희 플랫폼에 같이 계속 있는 있는다. 거죠. 왜냐하면 개인 사업자로서 이제 계약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처음에 시작했던 그 고객 사이드에서 타겟 커스터머는 페인 포인트에 접근했었는데 예를 들면 페르소나는 이제 집에 애가 있거나 집에 애가 있어서 이제 그 편의점을 가까이 나가기도 조금 이제 어려운 뭐 예를 들어 집에 분유가 떨어졌거나 아니면 뭐 생리대가 없거나 급하게 필요할 때 어쨌든 그걸 통해서 이제 처음에 테스트를 해봤었는데 생각보다 모두가 사용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특정 페인 포인트가 있는 분들만 쓰는 게 아니라 대부분이 사용했었는데 저는 여기서 이제 알게 된 게 이런 말이 있잖아요. 그 등산 코스에서 제일 빡센 게 침대에서 현관까지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누구나 씻고 누우면 침대에서 현관까지 나가는 게 되게 어렵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 집 앞 편의점 가는 것도 충분히 귀찮아하고 이걸 한번 체험하게 되면 사람이 버릇이 나빠지면 이걸 계속 쓰는구나. 네, 이거를 이제 발견하게 됐던 거죠. 그냥 제 생각에는 요즘 날씨가 더우니까 드는 생각인데 더울 때나 추울 때 특히 또 좀 그렇죠. 많이 주문이 있을 것 같은데 실제로 그런가요? 맞아요. 네, 맞아요. 당연하죠. 네. 그리고 생각보다 저희가 이제 정말 생각지도 못했는데 되게 재밌었던 게 사람들이 그 아이스크림을 그렇게 많이 사가는 거예요. 아, 정말요? 네. 왜일까요? 그 퀵커머스로 아이스크림을 그렇게 많이 사가요. 후식으로 먹으려고 그러는 그 건가요? 이유를 잘 모르겠어요. 근데 아마 제 생각에 그 디저트라는 카테고리는 그냥 어떤 디저트인데 그 일반적으로 이제 시켜 먹는 디저트는 뭐 예를 들어 뭐 커피라든지 뭐 케이크라든지 이런 거 다 보통 시켜 먹어도 5천 배달비해서 5천에서 10,000원 가까이 하잖아요. 근데 아이스크림 이거 해봤자 어차피 정가로 팔아도 1,500원 정도 하잖아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훨씬 더 싸고 되게 다양한 선택지를 찾을 수 있다. 그런 게 아니었을까 하는 것도 있고 또 재밌는 거는 그 아이스크림이 엄청나게 많이 남습니다. 그리고 관리 관점에서 되게 좋고 왜냐하면 아이스크림이 유통기한이 없어요. 권장하는 건 있지만 이제 매우 깁니다. 유통기한이 그래서 이제 폐기율이 되게 낮고 뭐 갑자기 냉장고가 꺼지지 않는 한은 그리고 이제 마진이 엄청나게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무인 아이스크림 판매점이 그렇죠. 많았던 거군요. 네, 누가 훔쳐가더라도 인건비 떼면 이제 그게 오히려 남기 때문에 원가가 얼마 안 되나 보네요. 네, 맞아요. 그래서 결국 그 초반에는 이렇게 편의점의 밀도가 되게 높고 쿠팡이 되게 잘 돼 있는데 그리고 4-5시간 배송은 이미 됐었어요. 그러니까 쓱마트 같은 곳에서 신세계 이제 이마트 같은 곳들을 거점으로 해서 그 당일 한 6시간 안에 배송하는 건 이미 됐었는데 이걸 뭐 30분, 1시간 내에 오는 걸 고객들이 그러면 좋아할까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는데 사람들은 빠른 걸 점점 더 좋아한다. 그리고 편의점과 경쟁하는 게 아니라 이게 1인 가구 되게 많이 늘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서 결국은 이건 냉장고랑 경쟁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냉장고에 기존에 뭐 이제 한 번에 갔다 오기가 되게 귀찮으니까 쟁여놓고 이렇게 하는데 근데 자취생들 이제 또 냉장고가 보통 작지 않습니까? 그런 이제 작은 냉장고를 그때그때 이제 필요할 때마다 사서 쓸 수 있는 그런 냉장고와 경쟁하는 형태로 진화를 하더라고요. 네. 저도 비마트는 사용을 해봤는데 일단 처음에는 마케팅 하느라고 쿠폰을 많이 뿌리더라고요. 그 5,000원 이상 주문에 무료 배송이었습니다. 네. 확실히 좀 편하긴 한 것 같아요. 신기하다고 해야 되나? 정말 빨리 오니까. 네. 그래서 모두가 이걸 빅 팬이 될 수는 없지만 귀찮아하는 사람이 대한민국 인구의 꽤 많은 포션을 차지하고 10%는 될 것 같은데. 네, 그 사람들이 근데 꽤 많이 산다. 그것만으로 충분한 수요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한 형제들 같은 경우는 라이더를 이미 가지고 있고 물류를 늘려야 됐기 때문에 너무나도 되게 좋은 모델이지 않았을까. 이런 거에 있어서 이제 신규 진입자들 경우 물류도 만들어야 되고 이제 만들어야 되는 인프라가 너무나도 많아서 신규 진입자들이 이제 들어오기에도 되게 어려운 이미 경제적 해자가 만들어진 사업이 아닐까 하는 생각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쿠팡은 또 자본력을 바탕으로 또 따라가고 있습니다. 쿠팡 역시도 이제 그 음식 배달을 꽤 오래 했죠. 한 3년 정도. 네. 그러면서 이제 이쪽으로 점점 확장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카테고리 소싱이라든지 뭐 MD나 그런 쪽에는 이제 이미 노하우와 이제 네트워크가 있을 테니. 근데 이게 소비자 입장에서는 너무 편하고 좋은데 그 회사 입장에서는 초기에 비용이 이게 많이 들어가잖아요. 비용이 많이 들죠. 네, 인프라 구축도 해야 되고 아까 말씀하신 그런 창고도 확보를 해야 되고 창고 인력도 있어야 되고 네, 창고 인력 있어야 되고 그리고 인건비도 사실 그 라이더분들 인건비도 계속 상승을 하는 문제가 있어서 좀 찾아보니까 그 우한 형제들 같은 경우에는 음식 배달로 좀 이윤이 나다가 흑자를 보다가 퀵커머스 진출한 후부터 갑자기 또 적자로 전환이 됐다. 네, 이런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과연 수익으로 이어질 수 있는 지속 가능한 모델인 건지 약간 조금 궁금하기도 하거든요. 증명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우한 형제도 조금 다른 게 어쨌든 기존에 그 예를 들어 물류 창고와 그다음에 물류 배송 영역이 있다면 둘 중에 한 영역은 이미 가지고 있고 그리고 수요를 만들어야만 했다. 그런 관점에서는 저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 네. 그리고 이게 전국에 물류망이 깔리게 되면 어쨌든 그 공급자들로부터 받는 데 있어서 좀 더 싸게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네네. 거기서 또 이윤이 날 수 있지 않을까? 예를 들면 그 아이스크림 같은 경우는 편의점보다만 조금 싸게 팔아도 소비자 입장에서는 이건 충분히 유인이 된다. 네. 거스를 수 없는 트렌드인 건 맞는 것 같은 게 배달의 민족이나 쿠팡뿐만 아니라 사실 기존에 이제 이커머스나 커머스를 하던 대기업들도 많이 뛰어들고 있고 예를 들면 저는 이제 올리브영을 자주 가는데 올리브영도 나름 앱이 있어요. 거기에서 이제 오늘 드림이라는 바로 오늘 배송해주는 서비스가 있더라고요. 근데 은근히 올리브영 매장이 어딜 가나 있단 말이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는 뭐 어쨌든 소매점인데 가까이 있다는 그 장점이 있으니까 소비자와 가까이 있다는 장점이 있으니까 이거를 좀 런칭을 한 것 같고 사용하기에 꽤 편리하더라고요. 네, 그리고 다른 대기업들도 뭐 GS 리테일이 하는 게 우리 동네 딜리버리 맞죠? 맞아요. 네. 네네. 요거 같은 경우에는 GS 마트나 편의점에서 사가지고 갖다 주는 걸까요? 맞아요. 네, 맞아요. 요거는 그러면 엄밀하게 따지면은 그 예전 부릉 모델? 약간 비슷하죠. 네, 더 가깝겠네요. 네, 맞아요. 네. 이게 편의점은 동네에 들어온 소매점인데 그 다크스토어는 어떻게 보면 동네에 들어온 창고지만은 사실상 도매점이잖아요, 그렇죠? 도매로 그 안에 네, 도매와 소매 정도인데 사이. 이제 개인은 살 수 없으니까 일단 네, 맞아요. 다 살 수 없는 창고형 매장은 아니고 창고인데 이런 느낌이 갑자기 들었어요. 처음에 이마트나 하리마트 들어올 때 아마 우디는 잘 기억 안 나실지 모르겠지만 알고 있습니다. 월마트와 네, 가르프. 근데 그 외관이 굉장히 창고였어요. 맞아요. 그리고 창고형 할인 매장이라고 들어왔어요. 네, 맞아요. 한꺼번에 물을 한 통 사면 비싸지만은 묶음으로 샀기 때문에 싸게 준다. 그러니까 도매 비슷하게 약간 중도매로 그런 개념이었고 그래서 일부러 그랬는지 뭐 아마 비용 아끼려고 그랬겠지만은 굉장히 진짜 그 인테리어도 다 그냥 창고였어요. 맞아요. 철제로 그냥 돼 있었고 근데 우리나라 이마트가 시작되면서 약간 이제 백화점 같은 그런 환한 조명과 깔끔한 인테리어 1층에 문화센터를 네, 넣고 뭐 이런 거를 점점 하나씩 넣기 시작하면서 사실상 소매점화되고 그랬던 걸 생각해보면 이 비마트 다크스토어가 앞으로는 우리 집 근처에 그게 있다고 생각하면 나는 3,000원 아끼고 그만큼으로 살래라는 수요도 생길 것 같아서 네. 그러면 도심에 있는 중도매 뭔가 창고형 할인 매장으로 진화할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 갑자기 드네요. 네, 뭐 그럴 수도 있을 것 같긴 해요. 근데 어쨌든 그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는 어쨌든 물류 재고가 맞아야 되거든요. 그리고 배달원이 왔을 때 무조건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어쨌든 소매가 오면 그게 어느 정도 포션을 차지할지 모르겠지만 그걸 또 케어하는 고객이 인건비가 있어요. 인건비를 너무 이걸 사람의 인건비로 요즘은 근데 웬만한 마트가 전부 다 그 셀프 계산을 하기 때문에 그렇죠. 네, 굉장히 그렇죠. 익숙해져 있어요. 다들 한 5개 정도까지는 저도 이제 안 서요. 근데 이제 재고 관리 관점에서 또 쉽지 않을 수 있죠. 여러 가지. 오프라인과 온라인이 이제 얽혀서 이게 배송비가 지금은 3,000원이지만은 네. 분명히 나중에 또 오를 거고 네. 뭐 4,000-5,000원 오르면은 분명히 잘 안 가게 될 건데 만약에 그게 어디 검색돼가지고 집 근처에 있다 하면은 왠지 가지 않을까. 왜냐면 편의점에는 없는 게 많거든요. 네. 그게 맞아요. 그러니까 음식 픽업하듯이 그것도 이제 그 사람들이 와서 구경하고 잡아가는 게 아니라 네. 픽업 정도는 아마 해볼 수도 있지 않을까? 네, 픽업을 조금만 그 창고를 약간만 사람들이 알아볼 수 있게 가격표만 붙이면 사실은 바로 그리고 셀프 계산대 앞에 딱 놓으면 바로 그게 이제 그냥 도심형 창고형 매장이 될 것 같아요. 네. 근데 그러면 이제 재고가 꼬일 수도 있어서 그냥 아예 그 픽업하고 네. 이제 고객들은 이제 픽업하는 형태로만 해야 되지 않을까? 픽업. 그렇죠. 미리 주문해 놓고 나는 3,000원 아끼겠다. 그냥 걸어가서 그냥 가져와야지 하는 사람들도 생기지 않을까. 대신 주차가 안 되니까 그게 문제겠네요. 네. 그게 문제겠네요. 네, 어떻게 디벨롭이 되어가는지 한번 지켜보면 재밌을 것 같습니다. 지금 런칭한 지 얼마 안 됐으니까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좀 빅플레이어들이 저 이제 배민이랑 쿠팡은 엄청 빅플레이어잖아요. 사실 이미 원래 빅플레이어였죠. 네, 이미 빅플레이어고 사실 그 전에 미리 이렇게 좀 어떤 딜리버리에 뛰어들었던 업체들이 많잖아요. 네. 아까 말씀하셨던 부릉도 그렇고 그런 업체들은 어떻게 보면 이 경쟁에서 조금 밀리고 있는 상황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게 거기서는 이제 어떻게 보면
보면 가지고 있는 거라고는 라이더랑 그 주문을 연결해주는 앱 정도밖에 없고 이런 인프라를 사실 거의 가지고 있지 않은 상황인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업체들은 지금 이제 어떻게 되는 건지. 그래서 이제 기존에 여러 가지 시도가 조금 있었는데 아까 잠깐 언급드렸던 이제 메시코리아 부릉의 사례. 이제 부릉의 경우는 그 부탁해라는 서비스를 할 때 여러 가지 우리가 이제 생각하는 뭐 편의점이나 이런 그 그로서리뿐만 아니라 뭐 유니클로 배달, 옷 배달, 그리고 이런 맛집 배달, 그 약간 배밀 라이더스의 전 버전, 또 이제 올리브영 같은 것들도 했었었는데, 근데 2012년에 출시를 했었어요. 근데 그때랑 지금이랑 약간의 상황이 바뀐 게, 그 당시에는 배달 팁을 내는 게 익숙치 않았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기억하는 한 2015년 전후로 교촌이 처음에 배달비를 내게 했을 때 또 난리가 났었습니다. 그때. 네, 그래서 그 전에는 사람들이 배달비를 내는 게 생각보다 익숙하지 않았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생각보다 고객들을 많이 유치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것뿐만 아니라 충분한 가설 검증이 되지 못한 게 어쨌든 아까 말했던 이제 물류가 꼬이거나 이런 것조차도 되게 큰 볼륨으로 경험해보지 못하지 않았을까. 그래서 그 이후에 이제 메시코리아는 부릉으로 피벗해서 배달 대행 사업으로 이제 진출해서 뭐 되게 많이 성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몇천억 밸류 회사가 됐죠. 부릉 요즘 좀 어렵다는 소문이 있던데. 오늘 저도 그 기사를 검색해봤는데 본사를 경북으로 옮긴다. 경북? 갑자기요? 라는 기사가 났습니다. 경북으로 옮기면 뭔가 혜택이 있나 봐요? 일단은 그냥 일반적으로 뭔가 세금이 많이 줄어들고요. 우리나라에는 수도권 쪽에는 중과세 하는 게 많아가지고 아마 지방으로 가는 순간 그건 다 없어지는데 큰 그 포션은 아니거든요. 뭐 증자를 하거나 그럴 때만 좀 있는 문제여가지고. 근데 아마도 많은 혜택을 주지 않았을까. 네, 경북으로 옮긴다고 합니다. 저는 그 부릉에서 거의 제2금융권 같은 데서 돈을 빌렸다라는 소문이 맞아요. 기사로 나가지고. 맞아요. 네. 네. 뭐 사실 스타트업들이 금융권에서 자금 조달하기가 쉽지는 않죠. 신용이 없으니까. 네. 네. 제2금융권이 10%대로 올라갈 텐데요. 네, 거의 12에서 15% 정도 네. 얘기하고 있네요. 경영권 담보. 네, 창업자 지분 담보로 한 브릿지 론이라고 합니다. 아, 이거 이자 비용 감당하려면 부담이 될 것 네. 같긴 해요. 12에서 15%. 네. 아무튼 경쟁도 심해지고 사실 부릉이 예전에 하던 그런 말씀하신 유니클로 배달이라든지 올리브영 그다음에 식당들 배달도 지금은 자체적으로 하거나 사실 유니클로 이런 올리브영은 다 자체적으로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식당 같은 그 음식 배달은 이미 쿠팡이츠나 배민에 약간 뺏겼고 배민 같은 거는 약간 종속되어 있죠. 그러니까 배민 플랫폼에서. 라이더스, 배민 네. 원이 아니라 이제 그냥 일반 배달의 민족 하면 그건 이제 어떤 라이더고는 상관없는데 네. 그 중에 이제 일부를 뭐 바로거나 부릉 같은 곳들이 이제 커버하고 있죠. 생각대로 같은 것들. 그러니까 플랫폼의 파워는 배민이 가지고 네, 있기 때문에 맞아요. 네, 완전 헤게모니는 배민 그쵸. 등이 가지고 있죠. 네. 결국은 그 소비자, 이용자의 가장 앞단을 장악하는 회사가 이기는 것 같아요, 결국은. 그리고 또 그런 것도 있지 않을까요? 그 배민이랑 쿠팡이랑 이제 라이더 임금 전쟁 하면서 맞아요. 상대적으로 이제 부릉이나 뭐 기타 등등 배달 대행 업계도 되게 부담이 크지 않았을까? 그게 그 지난 1분기 쿠팡 IR 그 세션을 제가 봤는데 그때 바로 미국 기자가 물어봤어요. 네. 기자가 아니라 이제 증권사죠. 바로 그 한국에서 지금 배달 인건비가 굉장히 상승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은 뭐냐. 굉장히 뭐 일반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리스크인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인건비가 정말 빨리 오르니까. 네. 네. 근데 뭐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제 소비자로서는 조금 아프지만 배달비 좀 올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는 원래부터 배달비가 너무 쌌으니까, 그죠? 네. 그 음식 값에 녹아 있었고 그리고 제가 배달을 좀 해보지 않았겠습니까? 그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진짜 힘들고 위험하고 덥고 춥고 네, 저는 좀 올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유사한 서비스 중에 김집사라는 서비스가 있었다고 네. 우디가 네. 이제 가져오셨는데 그 네. 유스투가 아니라 지금도 있습니다. 아, 죄송해요. 아니, 잘 살아있고. 저도 모르게 네, 있었다고라고 말해거든요. 네, 아직도 있습니다. 네. 김집사는 어떤 서비스인가요? 김집사는 제가 길거리 가다가 이제 제가 예전에 업계에 있었으니까 보기도 했었고 어떤 심부름을 해주는 온갖 걸 서비스인가요? 다 해줍니다. 어. 그러니까 이게 처음에 시작하기를 이제 송파구에서 시작됐는데 네. 송파구 파크아비오 아파트에서 시작됐어요. 왠지 이게 대표님이 살던 그 집일 것 같습니다. 아. 그 거주하시던 곳일 것 같은데 네. 지금 현재는 이제 강남, 서초, 송파, 분당 같은 이제 비교적 구매력 있는 신도시 아파트 위주로 한 600개 정도에서 운영되고 있고 그리고 여기는 또 재밌는 게 그 직고용이고 한 연봉 3천 정도 주고 이제 직고용으로 라이더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시작하게 된 계기는 집에서 밥을 먹는데 애들이랑 밥을 먹는데 그
배달을 시켰는데 배달이 안 오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러면 지금 너무 밀려있어 콜이 안 잡힌다 그래서 못 간다 이렇게 하고 전화를 했더니 그러면 내가 지금 갖고 와도 되겠냐 했더니 갖고 가라 해서 갖고 갔대요. 네. 그 경험을 해보고 네. 이런 거를 지금 자기가 그래도 시급이 뭐 한 10,000원 넘을 텐데 왔다 갔다 하는 거 그냥 심부름 시키면 돈 내고 쓸 충분한 용의가 있다. 누군가 해주면 좋겠다. 이래서 이제 시작하게 된 거죠. 창업자분이. 네, 창업자분이. 라고 이게 사고가 됐는지 아니면 이런 페인 포인트를 느껴서 시작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스토리텔링일 수도 네. 있죠, 그냥. 어찌되었건 네.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 네. 그 김집사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직원을 직접 고용한다고 하셨잖아요. 네네. 그러면은 어떤 사람들을 고용하는 거예요? 여기도 결국엔 라이더인가요? 라이더보다는 조금 더 일반인에 가까운 사람? 그러니까 그 오토바이 라이더보다는 채용 공고를 보면 이제 퍼소나가 바로 보이는데 네네. 배달 경험이 없어도 전기 자전거 도보로 안전하게 배달할 수 있어요. 그리고 성인 남녀 누구나 가능한데 20세 이상 35세 이하 시작하는. 정말요? 네. 나이가 어려야 되네요? 네, 젊은 사람이 열심히 할 수 있는 그건 왜 신체가 때문일까요? 튼튼해야겠죠 아무래도. 네, 그렇게 말입니다. 튼튼해야 돼서. 네. 그리고 뭐 약간 이미지 메이킹 뭐 이런 것도 하고 싶었나. 그쵸, 그거 중요하죠. 네. 그러면 한 건당 이런 게 아니라 월급을 받는 거고. 네, 월급을 받고 그리고 이제 어떻게 일하는 구조는 네. 주로 이제 아파트를 대상으로 하는데 뭐 우리나라에는 아파트 사시는 분들이 이제 구매력이 있으니까 네네. 2개에서 한 3개, 한 6개까지 아파트 단지를 묶어서 이제 하나의 밴드를 만들고 집사 스테이션이라고 있어요. 집사 스테이션에서 이제 대기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온갖 심부름을 하는 거죠. 그래서 뭐 음식 배달, 슈퍼 장보기, 뭐 종량제 쓰레기 버리기, 그 다음에 뭐 세탁물 수거, 카페 베이커리 뭐 갖다 주기, 뭐 길거리 붕어빵 사주기, 네네. 그리고 정말 재밌는 건 중고 거래 대행도 있습니다. 오. 네. 뭐 벌레 잡기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 이제 가격이 조금씩 다르고 가구 지몸기 같은 경우는 이제 2만 원부터 하네요. 꽤 비싸네요. 근데 이거를 고정된 월급을 준다라고 한다면 네. 그만큼 이제 일거리가 많아야 될 텐데 맞아요. 충분한 일거리가 있을까요? 그게 좀 네. 걱정일 것 같은데. 맞아요. 저도 딱 그 생각을 했고, 이제 이런 직고용 또는 이제 사실 직고용에 비슷한 무기계약직이라는 것도 있어가지고 거의 회사가 어쨌든 고정급을 책임지는 그런 구조인 모델에서 지금까지 성공한 모델은 사실 스타벅스밖에 없는 것 같아요. 스타벅스는 다른 데는 지금 이제 바리스타나 거기서 이제 서빙하시는 분들이 거의 다 계약직이나 알바를 쓰지만 스타벅스는 대부분 무기계약직이거든요. 네. 그래서 굉장히 선순환이었던 거죠. 뭔가 고용의 안정성이 있고 한 번 더 고객을 대할 때 웃게 되는 거죠. 기분이 좋아. 지금 편안해 나는. 그러니까 좀 더 서비스를 하게 되고 어떤 그런 선순환 안에서 약간 스타벅스의 브랜드가 만들어졌고 사실 다른 데 보면 가끔 되게 들쭉날쭉하잖아요. 어떤 서빙하시는 분은 되게 친절하지만 또 어떤 분은 기분 나빠하기도 하고 막 되게 피곤하기도 하고 막 그런데 스타벅스는 되게 균질한 서비스를 맞아요. 주고 있어요. 맞아요. 그게 저는 그런 무기계약직의 힘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쿠팡도 직고용 아닌가요? 쿠팡맨이 직고용을 많이 하다가 지금 비율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처음에는 그런 모델로 갔죠. 근데 100%를 못하고 있는 걸로 당연히 알고 있고. 네. 왜냐면 이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월급도 월급이지만 거기에 플러스 이제 월급 만약에 250만 원이라 하면은 거기에 4대 보험 등등등 해가지고 보통 비용을 1.3을 곱해가지고 하시잖아요. 뭐 잘 아시겠지만은 앨리스도. 그리고 우리나라는 한번 그런 직고용을 하게 되면은 이제 해고가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제 그거를 완전 상수로 놓고 다른 거를 움직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요. 네. 그래서 과연 이게 그만큼의 일거리를 지속적인 그런 일거리를 갖다 줄 수 있는가가 굉장히 관건인 거죠. 맞아요. 그래서 그런 문제를 이제 직접 겪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여기서도 이제 처음에는 이제 수요를 늘려볼까? 그 서비스에 대한 수요를 늘려볼까? 이렇게 해서 그 백화점, 갤러리 안에 현대백화점, 그리고 미샤 같은 곳들이랑 그 제휴를 맺어서 예를 들어 이제 하나 갤러리아 백화점은 김시사 블랙이라고 해서 명품관 주변 1.5km 내 아파트 이제 사시는 분들 대상으로 이제 명품관에 있는 반찬 가게 그런 것들을 이제 배달을 합니다. 네, 그런 것들도 했었고, 그리고 이제 뭐 미샤 이제 배달 같은 것도 했었었고, 그리고 이제 최근에는 개인 교습 예약이라든지, 골프, 수영장, 요가, 피트니스, 운동시설에 대한 결제 예약, 뭐 라커룸 배정, 이런 것까지 지금 다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이제 직고용에 대해서 약간의 어려움을 겪었나 봐요. 그러니까 제가 또 엑셀로 계산해보지 않았습니까? 해봤는데 이게 수요가 어느 정도 이제 콜이 어느 정도 있지 않으면 이게 수익 모델이 나오기가 정말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그 배민 커넥터와 유사하게 그 동네 집사라고 직고용이 아닌 일반인 집사들을 이제 해서 하려고 했던 것 같은데 저 찾아봤더니 아직 런칭했다는 이야기는 못 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잘 안 됐나? 그래서 최근에는 뭐 안 좋은 이야기 하는 게 좀 어렵긴 하지만
2022년 이제 1월에는 집사가 100명 있다고 기사가 있었는데 6월 기준으로 제가 크레딧 잡에 봤더니 지금 전체 인원 61명이다. 근데 방금 말했듯이 여기에는 이제 집사 포함이지 않겠습니까? 직고용이라고 했으니까. 그래서 꽤나 감원이 많았던 것 같다. 거의 반 가까이 감원이 됐네요. 네. 그리고 참 O2O 중에서도 가장 매출이 늘어날 때 비용이 똑같이 리니어하게 늘어나는 그런 모델인 거잖아요, 사실. 네, 맞아요. 1대1이죠. 네. 네, 선형적으로 늘을 수밖에 네, 없는. 네, 네. 그래서 누적 한 170억 정도 투자받았고, 그리고 한 시리즈 B로 한 100억 정도 투자받는다고 이제 기사가 났었었는데, 조금 더 소규모로 브릿지 투자만 받은 상황인 것 같아요. 이거는 어떻게 보면 기 이코노미라고 하기는 좀 애매하긴 하네요. 요 비즈니스는. 네, 짬짬이 하는 건 아니고 이제 네. 그 직고용을 하고 기 이코노미로 이제 확장하고자 하는 거죠. 보통 기 이코노미 하는 것들도 그 초기에는 직고용으로 많이 풀긴 해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고객들이 서비스에 만족하고 입소문이 나야 되기 때문에 초기에는 또 변수가 많기 때문에 퀄리티 컨트롤을 하기 위해서 실제로 뭐 비마트 같은 경우도 이것도 말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직고용 라이더도 초반에 했었습니다. 있죠. 네, 전담 왜냐하면은 그 빵꾸난 데 메꿔야 되기 때문에. 빵꾸난 데 메꾸는 것도 있고 초기에는 15분, 30분 안에 오는 거를 다른 변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리해서라도 그러니까 비합리적으로 맞춰줘야 됐기 때문에 직고용 라이더들이 전담 네. 배달을 했었습니다. 이게 이제 빅 이코노미라고 하지만 비어있는 시간은 그 시간에 나는 노는 게 더 좋을 수도 있다라는 관점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전업만 진입을 한 것 같아요. 하나는 그 시간에 뭐 전업이 있는 사람들은 그 시간에 노는 것도 좋은데 하는 생각이 있으니까 다른 일이 있으신 분들은 그 시장으로 진입이 안 하고 그냥 그 일을 원래 하시던 전업만 거의 많이 진입하는 현상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뭔가 이제 뭐 텀이 있으신 분들이나 은퇴하신 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거의 많이 실제로는 풀타임으로 네. 일을 하는 거죠. 실제로는 거의 풀타임 잡이 됐던 것 기기 같아요. 아니라. 기계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결국 이제 플랫폼 노동으로 우리 얘기가 넘어가면서 이제 저도 얘기를 꺼냈는데 이분들이 실제로 대부분의 수입을 타다나 이런 플랫폼에서 얻고 있기 때문에 보호해야 된다는 그냥 아주 상식적인 얘기가 나온 거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이게 나쁜 쪽으로 보면 위험의 외주화라는 말도 있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고용된 사람한테 어떤 사고가 발생하면은 뭐 스타벅스나 이런 데서는 다 회사가 책임을 지고 어떤 안전망, 최소한의 안전망을 구축을 해주는데 이거를 아웃소싱을 하다 보니까 이 사람은 그런 안전망이 전혀 없는 거죠. 보험도 없어. 뭐 다치면 그냥 자기 돈으로 몇백만 원 다 내야 되고 이런 게 문제가 너무 많아졌고 실제로 배달하면서 그걸 일반인들이 보게 된 거죠. 저 오토바이 저기 길거리 사고 나가지고 넘어져 있는데 저 어떻게 되는 거지? 했을 때 이거 자기 돈으로 해야 된대. 그러면 너무 충격이 받는 거예요. 야, 저거 어떻게 한 건당 몇천 원밖에 안 받으면서 저거 한 번 사고 나면 몇백만 원을 내야 되는 상황. 이런 거에 부당하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면서 그렇다면은 이 사람들도 보호를 해야 되는데 거기다가 기존의 노동자라는 기존에 있었던 틀을 갖다 넣은 거죠. 사실은 노동자 아닐 수도 있는데 계약인데 그래서 막 바뀌는 거를 보면서 이거는 사람들의 생각이 바뀌었다. 이 사람들 보호하라고 그렇게 느껴졌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바뀐 거예요? 예전에는 그냥 냉정하게 계약직이죠. 계약 관계. 네. 보면은 사업자와 개인 사업자와의 관계였어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택배가 가장 가장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는데 우리 지금 택배 해주시는 분들이 전부 다 트럭 가지고 계신 개인 사업자예요. 저는 뭐 택배 회사에 소속되신 분들이 전혀 아니고 네네. 그런 분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그리고 이제 회사에서는 점점 경쟁이 치열해지니까 이분들한테 막 옷도 입히고 지시를 하고 싶은 거예요. 이 지시를 하는데 나는 지시는 하고 싶고 나는 위험은 갖고 싶지 않다라는 이제 그 회사 측의 마음은 있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지시를 한다는 거는 매출이 늘어나는 거고 위험을 가져간다는 거는 내 비용이 올라가는 거니까 뭐 누구나 그렇잖아요. 돈은 많이 벌고 싶고 비용은 내리고 싶고 그런 관점에서 이분들을 계속 그렇게 외주화를 시켰는데 그 경계가 굉장히 애매했습니다. 이분들을 뭐 직고용까지는 아니더라도 어쨌든 보호를 받는 정도의 근로자까지 인정하는 그 단계들이 착착착 있어 왔거든요. 점점점 근로자에 가까운 보호를 받게 되어 왔어요, 지금까지. 그러면 어떻게 보면 계약 형태는 그냥 유지가 되지만 네. 뭔가 플랫폼에서 어떤 리스크를 좀 분담해가는 형태로 네. 바뀐다고 이해를 하면 될까요? 그렇죠. 좀 어떻게 보면은 야갔던 거죠. 회사들이 이거 나의 목적은 모두 달성하고 싶고 네네. 고용과 같이 다 내가 시키면 해야 되고 말은 들어야 되는 사람인데 나의 비용은 줄이고 싶었던 거죠. 이제 직접 고용하면 뭐 이제 보험부터 시작해서 많은 그쵸. 돈이 들어가니까 너가 다 책임지고 혹시라도 사고 나도 당신이 다 책임지는데 내 말은 들어야 돼. 그러니까 이런 관점으로 아웃소싱을 많이 했는데 이제 그건 안 된다라는 뭔가 사회적인 합의가 점점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법의 약간 그 빈틈이나 애매모호함을 좀 네. 악용한 거네요, 그동안. 그렇죠. 기존에 그런 형태의 노동
노동이 없었으니까. 네. 아까 제일 앞에 이제 언급을 했었어야 되는데 긱 노동이 어떻게 만들어질 수 있었을까? 그에 대한 배경은 결국 스마트폰과 모바일의 등장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포인트 오브 인터레스트 그게 되잖아요. 위치 정보나 이런 게 되면서 내가 이동하면서 내가 원할 때 어느 순간마다 이제 접속해서 이제 일을 하는 모드로 전환될 수 있는 게 이게 모바일의 발전이 생기면서 기술이 인프라가 생기면서 이제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배경이 만들어지지 않았나?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예전의 법리에 따르면 되게 어렵진 않아요. 이게 근로자라는 거는 어쨌든 회사에서 시키는 대로 해야 되면 근로자고, 회사에서 이 일을 끝내주세요 라고만 하고 그 방법은 알아서 하세요. 이제 뭐 공방에 가서 뭘 맡길 때 그냥 뭐 도마를 하나 만들어주세요 하면 도마를 어떻게 만들든 상관없잖아요. 그거는 고용이 아닌 거였거든요. 근데 스마트폰이 생기면서 그 경로까지도 다 뭔가 지정을 하게 된 거예요. 그렇죠. 예전에는 그냥 몇 시까지 어느 집에다 갖다 주세요. 이거는 뭐 지시할 필요도 없는 거 당연한 계약의 내용일 수 있는데, 이제는 어느 길로 가세요, 어떤 옷을 입으세요, 뭐 인사하세요, 사진 찍으세요 등등등 방법을 하나하나 다 트래킹을 할 수가 있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게 뭐 그러면 사실상 그냥 시키는 거 아니야? 이렇게 나오기 시작한 거죠. 그러면 사실적 고용 및 업무 지시를 하고 있다라고 플랫폼이 라이더분들께 업무 지시를 하고 있다라고 볼 때, 그러면 저희가 일반적으로 회사에서 고용되는 직원들은 여러 가지 보장해주는 게 있잖아요. 뭐 사회보험, 사대보험도 그렇고 뭐 퇴직금도 있고. 그러면 지금 플랫폼 노동자분들은 어디까지 보장을 받고 있는 지금은 거예요? 라이더들은 이제 산재 고용보험까지는 들어와 있죠. 필수로. 네. 고용보험이 돼 있나요? 고용보험은 싫어해요. 그래서 고용보험이 아마 올해 7월이었나부터 이제 시작하고 있을 텐데. 다 얼마 안 됐네요, 완전. 라이더. 제가 알기로는 산재보험 의무고, 오토바이 타려면 그게 정책인지 아니면 법인지 모르겠는데, 유사운송 보험을 들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네. 1월부터네요. 7월이 아니고. 고용보험도 플랫폼 노동자 올해 1월부터 시작됐습니다. 그렇구나. 그래서, 근데 고용보험은 싫어하더라고요. 왜냐면 어차피 고용보험이라는 게 이제 실직을 했을 때 받는 그런 건데, 이분들이 실직의 개념이 없고, 기본적으로 어디 가도 다 일을 할 수 있고, 단지 보험료를 까고 받잖아요. 6개월 그러니까. 이상 일하고 해고를 당해야지 받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싫다. 차라리 그 돈을 달라. 그러네요. 보험료 자기도 까기 싫다고. 부담해야 되니까. 네네. 자기가 고용보험 반해야 되니까. 그러네요. 그건 좀 부담스러울 수 있겠네요. 네네. 그러면 플랫폼이 여러 개 만약에 일을 하고 계신 분들은 고용보험도 그것도 되게 굉장히 웃긴 그런 건데, 제가 알기로는 어쨌든 제일 많이 일하는 곳에서 부담하는 걸로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라이더 하시는 분들이 앱 하나만 안 켜놓거든요. 그러니까 쿠폰 켜놓고 배민 켜놓고 뭐 켜놓고 하는데, 근데 그게 또 어떤 이슈가 있냐면, 저 그 결론이 어떻게 나는지 모르겠는데, 사고가 났을 때 이 사람은 어떤 배달을 하다가 사고가 난 건가? 그럼 그거에 대한 책임 또는 보험 적용을 어떤 회사를 통해서 한 거에 대해서 해야 되는가? 그게 논쟁이 꽤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되게 복잡해요. 지금 이제 정착되고 있지만, 이게 또 되면은 이제 비용 문제가 있기 때문에 회사들이 이런 그 처음에 생각했던 내가 시킨 대로 모든 그 퀄리티를 컨트롤할 수 있으면서 비용을 낮추겠다라는 개념이 없어질 수 있거든요. 그러면은 또 이 소위 긱 이코노미, 공유 경제가 어떻게 될지는 또 알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일단 수익성은 악화되겠네요. 플랫폼 입장에서는. 비용이 늘어난다라는 거는 정말 쉽지 않은 비즈니스인 것 같아요. 규제 같은 것도 많이 얽혀 있고, 또 완전 B2C다 보니까 이제 소비자들이 어떻게 받아들이는지 이런 것들도 신경을 써야 되고. 플랫폼 비즈니스 하면 양면 시장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뭐 공급자와 이제 소비자가 있는데, 이런 배달 물류 시장은 공급자랑 소비자랑 그리고 배달하는 사람까지 이게 세 개가 다 디펜던시가 있어서 이걸 다 관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엄청 난이도가, 근데 이게 하나의 팩터가 올라간다고 이게 플러스 1이 아니라 승으로 올라간다. 복잡도가 진짜 엄청나게 올라가는 사업인 것 같습니다. 이게 회사 입장에서는 과연 지속 가능하고 스케일업이 가능한 비즈니스라고 볼 수 있는 건지, 뭐 풀타임으로 하시는 그런 딜리버리 라이더분들 같은 경우에는 관리 포인트가 너무 많아져 가고 있고, 파트타임으로 조금씩 하려고 하시는 분들, 아까 말씀하신 뭐 김집사 같은, 그거는 물론 고용은 풀타임으로 하긴 했지만 실제 업무가 들어오는 건 파트타임식으로 들어오잖아요. 그럼 이게 BEP를 맞추기가 쉽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해야 여기서 이제 살아남을 수 있을지? 근데 이건 답은 있는데 실현하기가 되게 어려워요. 결국 픽업지와 그 공급지의 밀도를 높이는 거죠. 그러니까 밀도를 높여서 이 사람들이 되게 효율적으로 적은 이동으로, 그러니까 그 흘리는 시간 없이 그냥 노동 하고 대기 시간이 최소화되면 벌어가는 사람도 많이 벌어가고 수수료로 이제 얻어가는 분들이 이제 많이 할 수가 있는데, 근데 그 밀도를 높이는 게 난이도가
난이도가 되게 높다. 이게 마케팅만으로도 되는 것도 아니고. 그게 제일 어려울 것 같아요. 밀도를 높이는 게. 네, 맞아요. 네. 제가 띵동은 말씀을 못 드렸는데 그 해주세요도 그렇고 그다음 띵동도 그렇고 김14도 그런데 되게 아쉽게도 심부름 서비스를 이제 표방했지만 이분들의 70% 이상의 주문은 맛집 배달에서 왔다. 그러니까 음식 배달은 음식 배달만 엄청나게 잘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그쵸. 과거에 뭐 푸드플라이도 그렇고 그러니까 배달 안 되는 맛집이라는 게 요즘에 존재하는가? 배달 안 되는 맛집은 되게 엄청나게 작을 거고 그래서 음식 배달로는 기존의 플레이어들이 이기는 게 거의 불가능하다. 그래서 요 영역이 되게 힘들지 않은가? 그러면 소비자 영역에서는 사실 이제 지금 우디 말씀대로 그 촘촘한 수요가 있어야만 그게 가능한 비즈니스인데 음식이라는 건 그런 생각 들거든요. 아침, 점심, 저녁이라는 때가 있기 때문에 딱 지금 먹어야 되니까 배달을 바로 시켜서 지금 갖다 먹어야 되는데 일반 심부름은 꼭 지금 하지 않아도 되는 것들이 대부분이고 그러니까 밥은 이제 어쨌든 최소 700끼는 먹잖아요. 최소 700~800끼는 먹는데 그만한 빈도의 일이 잘 없죠. 심부름으로 어떤 용역을 시킬 만한 것이. 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이 영역에서는 근데 똑같이 공통적으로 해결해야 되는 거는 피크와 논피크 시간이 확연하고 그 논피크 시간대에 일거리를 충분히 마련하는 게 되게 큰 고민인 거고 그리고 그걸 이제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제 비마트라는 어떤 대안을 냈었다. 아무튼 어떤 비즈니스를 하든지 그 시장 크기와 시장. 수요를 파악하는 게 정말 가장 기본이 되고 시장을 중요한 게 창출하는 아닌가. 것은 정말 가끔 있는 일이긴 하지만 정말 쉽지 않은. 그거는 운의 영역인 것 같고 네. 새로운 수요가 창출되려면 엄청난 전환점이 있어야 된다. 네, 사회적인 네. 뭐 한두 회사가 하는 건 아니고 그래서 운이라고 결국 우리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뭐 무슨 일이 있을지 어떻게 알아요? 그렇죠. 네. 아무튼 오늘 퀴커머스 왜 생겼는지 한번 얘기 들어봤고 그리고 지금 커져가는 플랫폼 시장 과연 지속 가능한지 어떻게 플랫폼 노동자들에 대한 처우나 이런 것들이 변해가고 있는지 한번 이야기해보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네. 오늘도 정말 고생 많으셨고 앞으로 이 업계는 계속 지켜보면 재미있을 것 같아요. 계속 바뀔 것 같고 네. 그럼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1비 라운지에서 다시 만나요.